남편분의 유품입니다. 경찰관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유품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보니 화면에 몇 개의 미수신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혜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규와의 차가운 관계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혜수는 상규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는 선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혜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우리 이제 곧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말한 유언장 꼭 바꿔주세요. 내일 만나요. 혜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여보라는 호칭,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표현, 그리고 유언장을 바꾸라는 내용까지 모든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고도 당혹스러운데 그간 몰랐던 여성과의 메시지라니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오후 2시, 윤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복판에 자리한 이 한옥은 30년 전 남편 최상규가 사업이 번창하면서 구입한 곳이었죠.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거주하기엔 아무 불편함이 없었지만 혜순에게는 늘 쓸쓸함만 가득했습니다. 상규 씨는 오늘도 회사겠지. 혜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식탁 위에 놓인 아침 식기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버렸거든요.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진 상규의 바쁜 일정 때문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혜수는 72세가 되도록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법조계에서 쌓아온 경력과 명성은 상당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 넘었는데 자녀는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규는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혜순 역시 변호사 일에 집중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왔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가정을 지켰다는 자존심으로 버텼다. 혜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한 부부라고 치켜세웠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상규는 회사 일로 출장을 자주 다녔고 집에 있을 때도 서재에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습니다. 혜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워진 녹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상규는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더니 아침 일찍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갔죠.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물었지만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성의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혜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앤틱한 가구들과 전통 소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공간이었지만 왠지 박물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전시용 공간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 변호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후배 변호사였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상담 예정이신 김씨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혜수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3시에 사무실로? 일을 할 때만큼은 혜순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자신은 여전히 유능하고 당당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적막한 집안의 분위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수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72 치고는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의 주름과 입꼬리가 자꾸 아래로 처지는 게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나? 한숨을 쉬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혜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이지만 오늘따라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저녁 혜수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규는 여전히 부산 출장 중이었고 연락도 뜸했어요. 가끔 업무 관련 메시지만 짧게 보내올 뿐이었습니다. 혜수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죠. 오후 9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혜순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최상규 씨의 부인 되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오늘 오후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뒤의 말들은 혜순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경찰관이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병원에서는 즉사라고 하셨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고요. 혜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4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이 각종 서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했지만 혜순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분의 유품입니다. 경찰관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상규의 지갑과 시계 그리고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유품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보니 화면에 몇 개의 미수신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혜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규와의 차가운 관계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혜수는 상규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상규의 생일로 시도해보니 쉽게 열렸어요. 화면에는 여러 명에게서 온 조문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는 선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혜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우리 이제 곧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말한 유언장 꼭 바꿔주세요. 내일 만나요. 혜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여보라는 호칭,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표현, 그리고 유언장을 바꾸라는 내용까지 모든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혜수는 더 위로 올라가며 상규와 선영 사이의 대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부산 출장 잘 다녀와요. 돌아오면 중요한 얘기 있어요. 응, 이번이 마지막 출장이 될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런 식의 대화들이었죠. 혜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유언장까지 바꾸려고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혜순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규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이 이상한 메시지들.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각종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이 그녀의 직감을 예리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혜수는 상규의 연락처를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장된 정보를 보니 상규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직책은 경영지원팀장이라고 되어 있었죠. 혜수는 이 여자에 대해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혜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상규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배신감과 분노가 더 컸어요. 45년 동안 차갑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부로서 지켜온 신뢰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혜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선 장례식 준비를 해야 했고 동시에 이 이상한 상황의 진실도 파악해야 했어요.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배신, 그냥 넘어가지 않아. 다음 날 아침 혜수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상규의 죽음보다도 박선영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선 장례식 준비를 해야 했지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혜수는 서재로 가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아둔 인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신뢰할 만한 몇 명을 골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혜순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연락한 건 후배 변호사였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이 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정황들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수는 박선영과의 메시지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유언장 관련해서 최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박선영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세요. 후배 변호사는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혜순의 요청이라면 무엇이든 도와주겠다는 뜻이었죠. 두 번째는 사설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예전에 몇 번 업무상 도움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정탐정님, 혜순입니다. 급하게 신원 조회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혜순은 박선영의 기본 정보를 전달하며 가능한 한 자세한 신상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점심때쯤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 변호사였어요. 선배님, 확인해 봤는데 최상규 회장님께서 일주일 전에 강남에 있는 한법무법인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유언장 작성 관련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혜순의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이라는 분은 현재 48세로 최 회장님 회사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그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최근에 고급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는 정보가 있어요. 혜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점점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그 아파트 전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팀장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수상한 돈의 출처가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영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았습니다. 과거에 다른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네요.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최상규 회장님과 자주 만났다는 목격담도 있어요.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카페에서 둘이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박선영 씨가 최 회장님 회사의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혜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순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당한 배신 그냥 넘어가지 않아. 이건 나의 마지막 승부야. 변호사로서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왔던 경험이 되살아났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일이었고 그만큼 더 치밀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혜수는 상규 회사의 직원 명단을 구해달라고 후배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장례식 연락을 드려야 하니까요.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박선영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명단을 받아본 혜수는 경영지원팀 구성원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박선영 외에도 몇 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재무담당 이사라는 직책을 가진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혜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어요. 아마 박선영 혼자 이런 일을 꾸밀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 공모자가 있을 겁니다. 혜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을 이용해서 박선영을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박선영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자들도 부를 수 있을 거고요. 혜수는 과거 변호사 시절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치밀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상규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책장 뒤편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는데 비밀번호를 몇 번 시도해 보니 열렸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니 회사 관련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 계정이라는 폴더가 있었는데 안을 열어보니 박선영과 이정훈의 이름이 적힌 계좌 내역들이 있었어요. 혜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준비가 끝났네요.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있을 장례식이 이들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장례식 당일 아침 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될 중요한 날이었어요. 검은색 한복을 차려입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평소의 온화한 표정과는 달리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절의 법정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상규의 사업 관계자들과 오랜 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혜수는 상주로서 예의를 갖춰 인사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박선영이 언제 나타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혜수는 직감적으로 저 여자가 박선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로 봐서는 40대 후반 정도였고 꽤 단정한 인상이었죠. 박선영은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혜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최 회장님과 함께 근무했던 박선영입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떨리는 기색이 있었어요. 혜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사 일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이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조문이 계속되는 동안 혜수는 박선영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과는 달리 박선영은 유독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자꾸 시계를 보거나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오후 1시쯤 박선영이 혜순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부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회사 일도 복잡하실 텐데. 이상하게도 회사 사정을 너무 자세히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당장은 장례를 치르는 게 먼저니까요. 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선영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혜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건가요? 무슨 일인지 여기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혜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유족입니다. 최 회장님이 제게 남긴 게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혜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놓고 자신도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말한 남긴 것, 곧 알게 되겠죠. 이 말에 박선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대답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사실 혜수는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 상규의 USB에서 발견한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고 몇몇 기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놨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장례식장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은근히 암시했죠. 오후 2시쯤 예상했던 대로 몇 명의 기자들이 장례식장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명 기업 회장의 장례식을 취재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혜수는 이들이 박선영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선영도 기자들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더욱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와 급하게 상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아마 공모자인 이정훈과 연락을 취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박선영이 혜순에게 다가와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부인, 실은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려고 하셨어요. 저도 상속 관련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규의 오랜 지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선영을 바라봤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혜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함정을 작동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언장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도 아내로서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박선영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회장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그럼 어떤 의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들을 수 있게요. 혜순의 목소리에는 변호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기자 한 명이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재혼을 약속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 질문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혜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증거가 있어야겠죠? 기자의 질문이 떨어지자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조용했던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박선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을 떨며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선영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이미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혜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이정훈이었습니다. 박선영을 보자마자 그는 뭔가 급한 듯 손짓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주고받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정훈이 박선영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황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반전 카드를 준비해 온 것 같았죠. 부인, 사실 저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박선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혜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각서예요. 저와의 관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순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상규의 필체처럼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진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은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어댔어요. 그리고 이건 회장님의 개인 통장 사본입니다. 이정훈이 끼어들면서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최근 몇 달간 박선영 씨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두 분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죠. 혜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로 상규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들이 교묘하게 조작한 증거들인 걸까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박선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음성 메시지들이 있어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스피커에서 상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혜순이와는 이미 끝난 관계야. 우리 이제 자유롭게 살자. 이 음성을 들은 조문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상규의 오랜 지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순을 바라봤어요. 혜순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상규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공식 서류를 들고 나온 거예요. 부인, 죄송하지만 회장님의 모든 개인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자금 의혹으로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뭐라고요? 혜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던 회사 계좌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이 용도불명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당분간 모든 자산이 동결될 예정이에요. 혜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산까지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게다가 박선영과 이정우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모든 걸 잃게 되는 건가? 혜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로 막막했어요. 상대방이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해온 함정이었거든요.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회장님의 이중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혜수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박선영이 혜순에게 다가와서 위로하는 듯 말했습니다. 부인도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까 서로 원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저희도 부인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말투였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죠. 회장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지켜주신다면 부인께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박선영의 말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순이 순순히 따라주지 않으면 더 큰 공경에 빠뜨리겠다는 의미였어요. 혜순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들의 계획에 완전히 놀아났다는 걸 말이에요. 박선영과 이정우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고 상규의 죽음마저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혜수는 이런 표현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 재산의 동결,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 망신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장례식장은 점점 한산해지고 기자들만 남아서 추가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혜수는 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평생을 법정에서 승부해온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혜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혜수는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상규의 서재에서 발견한 USB와 금고 안의 서류들 말이에요. 혹시 그 안에 오늘 박선영과 이정훈이 보여준 증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다시 열어보니 어제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더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특별회계라고 쓰인 파일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회사에 숨겨진 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혜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박선영과 이정훈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들이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상규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 곳곳에 상규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박선영, 이정훈 횡령 의혹 마이너스 증거 수집 중, 법적 대응 준비, 혜순에게 알리기 전 확실한 증거 필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혜순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상규가 박선영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횡령을 추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장례식장에서 본 모든 증거들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겠죠. USB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박선영과 이정훈이 만든 가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허위 계약서들, 그리고 개인 계좌로 이체된 거액의 돈들까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역전할 수 있어. 혜수는 과거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던 자신의 본능을 되찾았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박선영과 이정훈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혜수는 곧바로 후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중대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네, 선배님. 무슨 일이신지 몰라도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후배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혜수는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걸 보세요. 상규 씨가 이미 이들의 횡령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오늘 장례식장에서 본 모든 증거들은 조작된 거였던 거죠. 선배님, 정말 놀라운 반전이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후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혜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선 이 증거들을 법정에서 통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도 준비하고요. 하지만 선배님,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 같았거든요. 후배 변호사의 우려가 일리 있었습니다. 박선영과 이정훈은 분명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이번에는 저희가 함정을 파는 거예요. 혜수는 과거 변호사 시절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박선영을 직접 만나자고 제안할 거예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방심할 테니까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죠. 혜순의 계획은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선배님께 해를 끼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후배 변호사가 걱정했지만 혜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놓치면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될 거거든요. 혜수는 상규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박선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였어요. 문체가 중간에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고 평소 상규가 쓰지 않던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이것 봐요. 이 메시지들도 일부는 조작된 것 같아요. 상규 씨 핸드폰을 해킹해서 가짜 메시지를 심어 놓은 거죠. 혜순의 추리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늘 장례식장에서 나온 음성 메시지도 조작된 건가요? 아마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했을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정밀하게 분석하면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혜수는 변호사 후배들과 함께 치밀한 법적 함정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음성 분석 전문가를 섭외해서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적 감정사도 불러서 각서의 진위를 판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선영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박선영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할 거예요.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할 거거든요. 혜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경찰에도 미리 알려놓을 거예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말이죠.
해수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해수는 마침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의 절망감은 이제 사라지고 대신 복수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상규가 남긴 마지막 선물로 이들을 응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수는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기운 없고 체념한 듯하게 만들어서 말했어요. 선영 씨, 어제 일로 많이 충격받았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선영은 예상했던 대로 기꺼이 만남에 응했습니다. 부인, 저도 어제는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원하는 걸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날까요?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가 느껴졌어요. 해수는 만남 장소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롯데호텔이라면 사람들이 많아서 녹음하기에도 좋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에도 적당했거든요. 네, 알겠어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오후 1시 해수는 후배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선배님, 녹음기는 잘 작동하시죠?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신호 보내세요. 해수는 작은 녹음기를 핸드백 안에 숨겨놓았고 경찰에게도 미리 상황을 알려놓았어요. 제가 준비한 계약서도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제가 모든 걸 포기한다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범죄를 자백받는 함정 문서예요. 해수는 변호사 시절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완벽한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롯데호텔 커피숍에 도착한 해수는 박선영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정훈도 함께 있었어요. 둘 다 상당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해순이 완전히 굴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죠. 부인, 어제는 힘드셨죠? 박선영이 가짜 동정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잖아요. 이정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해수는 애써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차피 상규 씨도 떠났고 저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 말을 들은 박선영과 이정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해순이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줄게요. 회사 지분이며 개인 재산이며 모든 걸 정리해서 넘겨드릴게요. 대신 당신들이 받은 모든 증거를 나에게 넘기고 앞으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박선영은 서류를 받아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늙었어요. 남은 인생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해순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한 노인처럼 보였거든요. 이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인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은 더 많아요. 만약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부인께서 더 곤란해지셨을 겁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계약서에 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해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규 씨와 선영 씨가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나요? 저는 정말 전혀 몰랐거든요. 박선영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부인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박선영이 말을 흐리자 이정훈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회장님께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걸 박선영 씨가 도와드렸죠.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정훈의 말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자랑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혜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럼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상규 씨가 지시한 일이었나요? 물론이죠. 저희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하면 제가 대답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혜순의 질문에 박선영과 이정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죠. 몇십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모든 게 회장님의 지시였고 저희는 충실히 따랐을 뿐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털어놓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죽은 상규에게 떠넘기고 있었어요. 혜수는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상규 씨 죽음도 혹시... 그건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요. 저희도 놀랐거든요. 박선영이 급하게 대답했지만 표정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일이 쉬워진 건 사실이죠. 이제 증인도 없고 모든 책임을 회장님께 돌릴 수 있으니까요. 이정훈의 말에 박선영이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바로 그 순간 혜순이 준비한 신호가 작동했습니다. 커피숍 입구로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박선영 씨, 이정훈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박선영이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이 계약서는 사실 자백 증거 확보용 문서였어요. 혜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이정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순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인 거야? 맞아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혜순의 목소리에는 변호사 시절의 당당함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경찰관이 혜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녹음된 내용과 서류들 모두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순은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박선영과 이정훈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의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혜순이 제출한 증거들과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음성 합성 전문가의 감정 결과 장례식장에서 나온 상규의 음성 메시지는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혜순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의 죽음을 이용해서 유족인 저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어요. 혜순의 증언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의뢰인은 단순히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혜순이 제출한 USB 안의 자료들이 모든 걸 뒤엎었습니다. 상규가 직접 작성한 메모들에는 이들의 횡령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고인은 피고인들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순의 후배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USB에는 가짜 거래처 목록, 허위 계약서, 개인 계좌 이체 내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고인이 직접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이죠. 재판은 혜순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박선영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정훈은 공범으로 징역 4년을 받았어요.
또한 횡령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혜순의 모든 재산 동결을 해제했고 회사 경영권도 정당한 상속인인 혜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횡령과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혜순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상규가 남긴 회사와 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명예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혜순은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씁쓸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규와의 관계에 대한 후회가 남아 있었거든요. 상규 씨, 당신이 진짜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혜수는 거실에 앉아 상규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저와의 차가운 관계 때문에 외로웠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여자를 원했던 건가요? 상규의 서재를 다시 정리하면서 혜수는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에게 쓴 편지였어요. 상규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순아, 미안해. 우리가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문제들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편지를 읽으며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규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관계 회복을 원했던 거였어요. 박선영과 이정훈의 횡령을 해결하고 나서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죠. 당신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혜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거네요.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혜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규가 남긴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대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혜수는 한옥 마당에 핀 매화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매화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혜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법률 상담 봉사활동도 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기당할 뻔한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상담을 받은 할머니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혜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주말에는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혜수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혜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혜수는 상규와 함께 찍은 옛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보니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걸까요? 아이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각자 일에만 몰두해서였을까요? 이제는 후회해봐야 소용없지. 혜수는 사진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한옥 마당에 앉아 저녁 바람을 맞으며 혜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72세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회 봉사도 하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경험을 전수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상규 씨,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해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못다한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겠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비록 홀로 남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